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지칭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차마 말로 할 수도 없는 슬픔이어서 그런지 단어조차 없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자식 보내놓고 살고 있는 게 어디 살아있는 거겠어? 산송장이지. 그러니 지칭하는 말이 없을 법도 하지. 라고 말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녀석이었는데 인적 드문 길 어귀에서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는데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경찰에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치정 아니냐, 혹시 며느리가 아들을 죽인 후에 달아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까막눈에 늙고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람 볼 줄을 모를까요? 저희 며느리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길 가다가 낑낑거리고 있는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들썩해지고 그렇게 챙겨주지 말라는데도 결국 밥 한 그릇 들고 나가 먹이고 들어와야 속이 편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 한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아들의 죽음,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차라리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혼자 죽은 건지, 며느리랑 관계가 있는 건지 전후 사정이라도 좀 나와야 답답한 게 덜할 텐데 사람이 참 답답함이 있다는 게 큰 병을 만들더라고요. 아들이 죽은 그날부터 저는 온갖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은 당연하고 어디선가 헛소리도 들리고요. 망상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정신을 마음껏 놓을 수 없었던 건 제 큰아들 때문이었어요. 큰아들이 아프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천재 소리 듣던 녀석이었어요. 이미 3살 때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다 읽고 구구 다니며 산수며 기가 막히게 해서 동네에서는 영재 났다 천재 났다 아주 떠들썩하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조금 이상한 구석들이 보이더라고요. 천재적인 부분이 보이는 한편 몹시 잔인하고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아이가 차갑고 쌀쌀맞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는 고등학교 때 발생했습니다. 반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손에 들고 있던 샤프로 친구의 등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샤프를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등에서 피가 솟았고 저는 그렇게 짧은 샤프의 끝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전교 1, 2등 하던 아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고 그때부터 방황하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고1, 작은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뒤늦은 사춘기와 함께 삐뚤어진 천재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 첫째는 그때부터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한테 다가온 첫 번째 불행이었죠. 그제야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개미만 보면 발로 밟아 죽였는지, 곤충들을 조각조각 분해해 놓고 좋아했는지, 저희 집 앞에 가끔 피를 토하며 죽어있던 고양이와 개가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했던 일인데 제가 그걸 미처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거죠. 아이의 행동과 성격을 알게 된 남편은 그날부터 아이에게 무섭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사람도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라 아이들한테 다정하지 않은 아빠기도 했지만 조현병이라는 낯선 병 앞에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거죠. 제 남편이 택한 방법은 엄한 훈육과 사랑에 매였습니다. 남편 말로야 사랑에 매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저 폭력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빠와 아이는 점점 사이가 나빠졌어요. 결국 혼자 사는 게 건강관리에 좋지 않다는 걸 모두가 다 알면서도 아이는 극구 나가서 혼자 독립해 살겠다고 자의를 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은 각각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서 담당하기로 하고 별거 아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큰아이를 혼자 내보내는 건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큰아이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왔고 둘째 아이는 남편과 함께 저희가 살던 집에서 살며 남편이 키웠습니다. 원치 않는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거죠. 둘째는 형의 천재성만큼 똑똑하진 않았지만 형을 보면서 늘 자기가 좀 더 못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은 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에 형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쓰러워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그런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듯 했습니다. 어쩐지 어색한 형제관계가 되었죠. 둘째는 첫째에 비해 참 무난하고 착한 녀석이었어요. 공부를 첫째만큼 잘하지 못했다 뿐이지 동네에서도 순하고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 역시 힘들 때마다 둘째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둘째만이라도 무난한 삶을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며 저는 첫째 케어에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그러다가 시스템이 무너진 건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심장이 답답하다고 하더니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오랜 시간 쌓여온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잘못된 식생활이 원인일 수도 있다. 블라블라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첫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심장이 터져버리고 멈춰던 거겠죠. 어렸을 때 제 남편은 첫째만 보면 자기 삶의 희망이라는 둥, 자기 인생의 복권이라는 둥, 똑똑하고 누구보다 영리한 첫째를 몹시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그런 첫째가 조현병을 앓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예비 범죄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는 엄청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강한 자존심에 티도 못 내고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요.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안 사실인데 남편은 큰아들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 등 일체 자기 형제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속으로 그저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죠. 하긴 저도 뭐 좋은 일이라고 사방에 소문내나 싶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친정 가족들한테는 슬그머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 안 했던 겁니다. 큰아이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한 번을 울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어쩜 아버지 장례식인데 저렇게까지 무감할 수 있냐며 역시 조금 이상하다고 수군거릴 정도였죠. 저는 혹시나 그런 얘기들을 큰아이가 들을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장례식 내내 슬퍼할 겨를도 없이 큰아이의 눈치만 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굳이 떨어져 살 필요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와 살림을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둘째가 형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자라던 어릴 때야 형 동생하며 지냈지만 벌써 5년 이상 서로 떨어져 산 데다가 둘째는 나름 정상이라면 정상인 삶을 살고 있고 첫째는 집에서 매일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밥 먹고 자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어울릴 수 있거나 공통된 분모가 없잖아요. 둘째는 형이 무서운지 자꾸만 은근슬쩍 피하기 시작했고 형은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자꾸 둘째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처럼 장난을 치니 둘째로서는 자라지 않는 피터팬 같은 형의 성격에 지치고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둘째가 관심 있는 건 주식이나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인데 첫째는 둘째만 보면 여자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게임 얘기를 하거나 누구와 게임에서 어떻게 싸웠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하니 둘이서 대화가 통할 리가 있나요? 둘째가 어른이 되는 동안 첫째는 그저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던 거와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시간이 반복될 때마다 첫째는 둘째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씩씩거리기 시작했고 둘째는 형과는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형이랑은 얘기할 게 없다라며 점점 형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사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여자 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 건데 그냥 지금부터 미리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을 엄마에게만 맡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 정말 이 집에서는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엄마. 제가 어떻게 야속하다고 하겠어요. 저야 자식 낳은 죄로 첫째를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둘째까지 첫째한테 얽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첫째한테 신경 쓰느라 둘째한테 마음을 많이 못 써준 것도 미안한데 자기가 집을 떠나면서 첫째를 엄마에게만 떠맡기는 것 같다는 불편한 마음까지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떠밀듯이 당연히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라면서 빨리 집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은 좀 복잡했어요. 첫째가 한번 화가 나면 힘도 세지고 너무 무섭게 굴어서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둘째에게 내 옆에서 첫째 돌보는데 네 인생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둘째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집을 구해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첫째가 눈에 띄게 흥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쟤만 매번 나가서 독립적인 삶을 사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못 믿는 거냐, 나도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면서 자기도 독립을 하겠다고 벅벅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는 그럼 누구랑 살아? 나는 그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외롭게 늙어야겠어? 어쩔 수 없이 첫째를 어르고 달랬죠. 첫째는 뭔가 불만이 가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 좀 참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첫째를 달래고 저는 둘째를 독립시켰습니다. 집에서 나간 둘째는 가끔 하는 전화통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번 밖에서 자기 결혼할 여자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듣던 첫째가 옆에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보여줘? 왜 엄마랑 너희끼리만 보는 건데? 너는 왜 나를 왜 따돌리는 거냐? 그러자 당황한 둘째가 아직 형을 보여줄 순서는 아니다. 일단 엄마 만나고 그 다음에 형 따로 만나자라고 했지만 첫째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둘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말에 여자친구와 다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첫째는 보기 드물게 들떠서 자기한테도 드디어 재수 씨가 생긴다며 신이 났더라고요. 대체 왜 자기가 저렇게 신이 난 건지 알도리는 없었지만 준비하라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신발까지 신고 발 동동하면서 저를 채근할 정도로 그날 첫째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탄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첫째가 둘째의 여자친구를 보고 한마디 중얼거리는 순간 제게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이, 진짜 예쁘잖아. 참 이상하죠. 보통 예쁘다라고 하면 그래 예쁘네 라고 제가 편안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쩐지 제 가슴이 쎄하니 쿵하는 겁니다. 첫째가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과도한 집착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둘째가 형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할 정도로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지게 둘째의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둘째 여자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감한테 너무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얘기를 듣고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걸 불편한 티를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겨주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너무 불편한 티를 냈으면 제가 몸둘 바를 몰랐을 텐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자기를 보는 첫째와 그래도 한 번씩 눈을 맞추며 얘기도 해주고 적당한 순간에는 눈 돌려서 저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둘째의 분노와 화가 올라올 것 같은 순간 조용히 손잡아서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눈에는 다 고맙고 감사하게만 보였어요. 결국 그날 분위기는 험악함과 그렇지 않음 사이에서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자기 형한테 그만 좀 쳐다보라고 웃으면서 한 말에 첫째가 정색을 했고 그 정색한 첫째에게 오히려 괜찮다며 자기도 좀 어색하긴 한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 달랜 거는 며느리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설마 첫째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거 같아? 여자가 아깝네. 그래? 엄마는 둘이 딱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야, 여자가 아까워. 첫째는 제가 아무리 애둘러서 여러 부분으로 물어봐도 여자가 아깝다는 말 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아유, 그래. 이 녀석이 자기도 여자도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가족도 만들고 싶었을 텐데 동생이 먼저 저렇게 짝 찾아가는 거 보고 뭔가 심란해서 계속 그렇게 쳐다보기만 했나 보다.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쳐다봤을 뿐이지 악한 마음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첫째는 유난히 둘째와 그의 여자친구, 즉 제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둘이 얼마나 사귄 건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했고 형의 입장에서 궁금할 법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들어도 좀 과하다 싶은 개인적인 궁금증을 숨기지 않고 캐묻더라고요. 결국 둘째도 좋은 마음으로 매번 대답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형과 대화하는 걸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첫째의 신경질이 그때부터 점입가경으로 깊어지더라고요. 동생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둥, 이 집에서 자기만 왕따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흥분하는 날이 잦아졌죠. 결국 둘째가 시달리다 못해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형이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기를 듣고 사실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인데 결혼식을 안 가냐 그랬더니 둘째가 머뭇머뭇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형이 며느리 될 아이에게 연락을 몇 번 했었다고요. 깜짝 놀랐죠. 그제야 왜 한동안 제 전화기를 붙들고 뭔가 찾는 것처럼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며느라이 번호를 알아내려고 그렇게 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꾸만 밥 먹자, 따로 좀 만나자,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 자기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대는데 걔 입장에선 그게 편하겠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잖아요. 게다가 걔도 형 정상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둘째가 자기 형한테 정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게 왜 그렇게 제 마음이 아프게 박혔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제 아들 아픈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 자기 형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아픈 손가락이라 그런지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아무리 그래도 형젠데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형 불쌍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가족이 이해를 하고 보듬어야. 그랬더니 평생 단 한 번도 저한테 대들거나 반항한 적 없던 둘째가 갑자기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는 항상 형밖에 안 보이죠? 형 그늘에 가려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픈 아들만 아들이고 그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병 들어가는 아들은 자식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엄마도 제 결혼식에 안 오셔도 좋아요. 그냥 엄마의 삶엔 형밖에 없는 것 같으니 형이랑 같이 사세요. 그렇게 저한테 그동안 쌓였던 걸 와다다 쏟아내고 둘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는 건 그 사람 하나만 돌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함께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다른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말과도 같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저 순하고 착한 줄만 알았더니 둘째는 있는 대로 마음이 굳어 단단해진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결혼식 날짜를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 결혼식 즈음이 되자 자꾸만 자기도 멋진 양복을 사야겠다, 결혼식 날 신랑만큼이나 자기도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혼자 들뜨는 거예요. 제게 차마 너랑 나는 결혼식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레어 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혹시 동생 결혼이 아니라 자기 결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신랑 형이 턱시도 입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신랑 옆에서 함께 서서 인사하는데 자기도 신랑만큼 멋있어야 된다고, 머리는 어떻게 할까, 자기도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나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식 안 가. 그랬더니 순간 첫째 눈이 희번덕하게 바뀌었어요. 그 희번덕하는 눈 제가 알거든요. 일단 눈이 한번 그렇게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으니까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 건 물론이고 경찰이 와서 뜯어말려도 안 될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해를 하는 것 등 그 모든 행동의 전조 증상은 희번덕거리는 눈빛 한 번이었습니다. 역시나 첫째는 숨을 쌕쌕 내리쉬면서 저한테 왜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참 저도 못했죠. 순간 모든 원망이 첫째에게 향하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던 마개가 뚫린 건지 아니면 제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흔들린 캔 속의 콜라처럼 터져나왔던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큰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저도 마치 병이 있는 사람인 양 큰애에게 오만 소리를 다 쏟아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난 것도 너 때문이고 착한 둘째가 저렇게 토라진 것도 너 때문이야. 알아? 남들 다 노년에 행복하게 놀러 다닐 때 전전긍긍 자식한테 매여 이도저도 못하고 사는 내 팔자도 다 너 때문이라고. 제 안에 그런 원망이 숨어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역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와다다 불만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제 아들은 숨을 씩씩 내쉬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더 화를 내며 성질을 부리거나 저한테 덤벼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가만히 저를 노려보기만 하고 숨만 내쉬고 있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더 무섭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뭔가 탈진을 했는지 아들한테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그냥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들이 혼자 자기 가슴을 콱 내려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머리를 쥐어박는 소리 같아서 골이 댕댕 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쏟아진 물처럼 흩어진 말인 것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둘이서 서로 말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후에 아들이 저한테 선언을 하나 했어요. 나 독립할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독립하고 싶어요. 네가 어떻게 독립을 해? 어떻게든 살겠지. 그리고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다봐도 되고 나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열심히 먹을게요. 엄마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밀어넣는 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엄마가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어할 줄 몰랐어. 엄마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지만 어쨌건 독립할래요. 그 얘기를 하는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몹시도 진지했고 언뜻 똑똑하고 영민했던 어린 날의 모습조차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했죠. 의사는 지금 아들의 상태에선 완전 독립은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병원에서 마련한 다양한 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보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걸 허용하는 조건, 거기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들을 만나 친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조건 등등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두 아들을 다 품 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독립 후 오히려 첫째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 아이가 이때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던 건 옆에서 내가 너무 내 맘대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일까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언뜻 보면 정상인과 거의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식을 알고 있는 둘째는 제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는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자기는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거고 봐주지도 않을 거다라며 현재 자기에게는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형과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간의 우애는 바라지 않았어도 이렇게 누구 하나가 누군가의 손을 놓는 일까지는 없었으면 했는데 세상 일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결국 저 없이 결혼식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지 말라고 통보하더군요. 속이 거지 굴속 같은 와중에 며느라이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착한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싸워가며 그래도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단호했다고 하며 오히려 며느라이가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괜히 아주버님이 연락한다고 자꾸만 밥 먹자고 한다는 얘기에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며 울더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다 내 죄지. 어머님이 결혼식 참석 못하신다고 해서 저도 아버지 손잡고 입장하는 거 안 하려고요, 어머님. 혼주석도 없애고 그냥 모두가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 올리기로 했어요. 이 말이 위로가 되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저랑 오빠가 파티하는데 못 오신 거라고 조금만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저랑 첫째 때문에 제대로 격식 차려 하지도 못하는 그 녀석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 태어나면서도 둘째, 자랄 때도 둘째, 어쩔 수 없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던 내 아들, 너만은 첫 번째로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예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다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번 밖에서라도 만나요, 저희. 그렇게 두 아이는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애들이 신혼여행을 가고 며칠 뒤에 첫째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언제 결혼해? 진짜로 우리 시계 안 부르겠대? 아니,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안 부르겠다는 거야? 세상에,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첫째가 둘째 결혼식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병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만큼 참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안 참았던 것이라는 사실도 놀랄 일이었지만 결혼식이 큰아들에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 엄마인 저도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이미 끝난 데다 남동생이 자기 빼고 저까지 초대하지 않은 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몇 달간 꾹꾹 참았던 첫째는 참았던 만큼 더 크게 폭발했어요. 경찰이 오고 이웃에서 모두 나와볼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 물건을 다 때려부셨죠. 그리고 저한테도 손을 대서 아들은 결국 저와 당분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몇 주 뒤에 병원에서 돌아온 첫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서 무서운 얼굴로 중얼중얼 하지를 않나 끊임없이 날카로운 것들로 가늘게 무언가를 찢거나 조각내기도 하고요. 자기 몸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죠. 그날도 아들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 그 속도가 났는지 첫째가 제 전화기를 대뜸 뺏어들고 가만히 발신인을 보더니 씩 웃는 겁니다. 제가 왜 저렇게 웃지, 어쩜 웃는 게 저렇게 무섭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첫째가 제 전화를 대신 받더라고요. 재수씨 이런 게 어딨어요.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하고 우리 따로 만나야지. 아이 그래도 내가 형인데 형 없는 결혼식하고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놀란 제가 얼른 전화를 뺏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절대로 제게 전화를 뺏기지 않더군요. 오히려 전화기를 놓지 않으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전화기에 대고 내가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일단 끊어라고 그랬더니 첫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자기랑 통화하고 있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라 마냐 하냐며 제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그 난리통에 전화가 꺼지기는 했지만 저는 첫째와 또 몸싸움을 벌이고 말았어요. 몸싸움이라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첫째의 폭력에 휘둘리는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실랑이를 하는 소리를 걱정스럽게 들었던 며느라이가 아마 자기 남편에게 말한 모양입니다. 뭔가 위험함을 느꼈는지 경찰이 집에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첫째는 형을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모습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저한테 일단 어디론가 피해 계실 때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아들이 혼자 있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웃에 피해가지 않게 지켜볼 테니 저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권하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있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어디 가실 데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갈 데 없다고 그냥 근처 숙소를 알아서 제가 찾아보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쓱 보더니 며느리라는 발신인을 보고 본인이 대신 받아도 되겠냐며 받더라고요. 그리곤 뒤로 돌아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 한번 본 며느리한테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경찰서로 가면 둘째 부부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갔습니다. 1시간쯤 있었을까 헐레벌떡 둘째와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둘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못된 놈이었어. 엄마를 지옥에 놓고 오는 게 아닌데. 나만 살자고 도망 나오는 게 아닌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왜 제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올까요? 그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 아이의 등만 찬찬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우는 아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었을 줄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자기네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간 아들은 형이랑 뭔가 단판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형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화기 밖으론 큰아들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이번에는 둘째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에게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친 듯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제 옆에서 며느리만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골똘히 머리 굴리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죠. 괜찮아. 한두 번 아니야. 너한테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일단 너희한테도 민폐야. 오늘은 일단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은 그래도 내 집으로 들어가마. 어머님, 아까 경찰이 당분간은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아유, 내가 그 애랑 한두 해 사니? 괜찮어. 며느리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그날 둘째네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큰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후에도 풀리지 않는 분을 불러 밖으로 나가 마르고 닳도록 걸어다니는 게 첫째의 습관이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걸을 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것 정도일까요? 아직까지는 큰애의 폭력성이 저와 둘째한테만 향하지만 그게 언제 다른 사람에게 향할지 몰라 불안하기는 하죠. 그래도 뭔가 자기 깐에는 자존심이 있고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이 있는지 남 앞에서는 오히려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째의 특징입니다. 그게 가식적으로 보이다가도 그나마 그런 자존심 때문에 밖에서 사고를 덜 치는 거라는 안심 요소가 되기도 해서 오히려 큰애가 밖에서 나가서 돌아다닐 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가 무섭지 밖에 나가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구니까요. 큰애가 집을 비운 김에 차근차근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찢어내버리고 깨놓았는지 치우는데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다 치우다 보니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첫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말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오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청소하느라 진이 다 빠져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깼는데 아들이 여전히 안 들어왔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또 안 받고 말이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경찰이 성인이기도 하고 하루 정도 안 들어오는 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정 걱정되시면 실종신고를 접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겐 이런 병이 있으니 불안하다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틀쯤 지난 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첫째 연락이 온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이없게 경찰에 연락한 건 둘째 때문이었어요. 둘째가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첫째가 아니라 정말 둘째냐, 정말 100번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경찰이 오죽하면 나중에 충격받으신 건 알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 둘째 아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허겁지겁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보여준 시신은 분명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들이 아니라며 울기만 했죠. 아무리 DNA가 제 아들이라고 하고 증거가 제 아들이라고 하고 들고 있던 소지품, 입고 있던 옷, 하다못해 어렸을 때 저와 함께 놀다가 난 손등의 상처까지도 제 아들이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울다가 기절했죠. 간신히 정신 차린 제게 경찰은 혹시 며느리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머뭇머뭇하며 그러더라고요. 며느님과 함께 집에서 나간 것까진 CCTV에 잡혔는데 이후에 며느리의 행방도 묘연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둘째의 상처에서 며느리의 것으로 보이는 손톱, 며느리의 머리카락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게 정말로 며느리의 것인지는 밝혀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처의 정황만으로 봐선 며느리와 아들이 격하게 싸웠고 싸우던 중에 며느리가 아들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경찰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그렇게까지 싸울 일도 없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남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졸지에 큰아들은 실종,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는 행방을 모르고 삼중고를 겪은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도리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울어야 될 타이밍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어디로 원망을 해야 되는지 대상조차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담담하게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살아있지만 송장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열흘 정도 지났나 멍하게 앉아있는데 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큰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달려가 큰아들을 붙들고 미친 여자처럼 오만 얘기를 쏟아냈어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너 없는 동안 뭔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꼴은 또 이게 뭐고? 저는 큰아들의 가슴을 쿵쿵 때리며 작은 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모든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그리고 뭐하러 날 걱정해. 난 어차피 엄마한테 내놓은 자식이잖아. 엄마를 힘들게 하기만 하는 자식이잖아. 엄마는 둘째가 죽어서 온 건 그렇게 슬프고 내가 살아서 온 건 안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살아서 왔으니 당연히 기쁘지. 하지만 한편으론 원망스럽고 한편으론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가 그동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또 공감 못 해주니? 그랬더니 첫째가 너무나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라요. 필요한 거 있어서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 찾지 마요. 나도 내 삶을 알아서 꾸려나갈 거니까. 우리 이제 남인 것처럼 살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아이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둘째 이렇게 보내고 너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그래도 어딜 가든 엄마하고 연락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엄마 두고 가는 게 어딨어. 가끔 생각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게 첫째는 큰 가방에 이것저것 짐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산 송장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며 그저 배고프면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고 썩으면 썩었나 보다 쉬었으면 쉬었나 보다 곰팡이가 폈으면 폈겠거니 별 상관도 안 한 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그저 목숨만 유지만 하며 사는 시간이 계속된 거죠. 그런데 참 사람 잔인하죠. 그렇게 모든 걸 놓고 꾸역꾸역 살던 와중에 둘째의 제삿날이 돌아오니 그때는 조금 정신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불쌍하고 가련하게 간 내 새끼. 내 손으로 첫 제삿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도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시장을 갔더니 당초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물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제사 때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1년간 완전히 원시인으로 퇴화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장을 보고 요리를 하다 보니 멈춰있던 시간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빠각빠각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한번 감정의 둑이 무너지니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오만 감정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전을 부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무를 묻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은 울부짖다가 2마리나 태워 먹고 결국 1마리 간신히 건져 접시에 올려놓았네요. 그렇게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제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저도 거의 나간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열린 적이 없었는데 부서질 것처럼 두들기는 소리에 너무 놀라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제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1년 전 제 둘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팔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을 손으로 미친 듯이 잡아 뺐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깨워댔죠. 며느리는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은 채 미친 듯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를 붙들고 물어보려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보다도 오히려 며느리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간신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만 해도 수치상으론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며 정밀 검사와 함께 영양 공급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침대에 눕혀진 채 또 다른 곳으로 실려갔습니다. 와중에도 불안함에 덜덜 떨면서 며느리는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만 10번, 20번 반복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철저하게 숨겨주겠다는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절대 누구도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저 역시도 건강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기에 제가 며느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병원 침대를 사이에 둔 이틀 뒤였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은 며느리가 저를 보고 다시 대성통곡하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 부검해야 돼요. 화장했으면 뼈가루라도 다시 검사해야 돼요. 그 사람 죽인 사람 따로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착한 애를 대체 누가 죽였다는 건지, 얘는 1년 만에 나타나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자리에는 경찰이 와 있더군요. 아마도 며느라이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1차 진술만 받아가겠다며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며느리가 해준 얘기는 충격적이었죠. 1년 전 제가 둘째네 집에서 자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 첫째가 울면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한테도 죄스럽고 재수 씨한테도 미안하다. 가장 미안한 건 어머니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동생 부부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라. 그냥 가족들 곁에서 영영 떠나 돌아오지 않을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살아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첫째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자 둘째 마음이 아마도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형 그래도 되게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 천재가 너무 외골수로 빠지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걸까?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 우리 형이 너 보는 눈빛이 너무 매섭고 뭔가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것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식에도 못 부른 형. 그래도 한번 같이 만나주지 않을래? 자기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아는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그 다음 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외곽에 있는 한적한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거기서 만난 첫째 아들은 병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쾌활하고 나이스한 훈남 자체였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그 병이 진짜 이상하긴 한가 보네. 사람을 그렇게까지 180도 바꾸는 걸 보면 정말 무섭다. 지금 같은 모습이면 진짜 훈남 중에 훈남인데. 그렇게 밥을 먹고 첫째가 이 주변에 되게 괜찮은 산책로가 있으니 산책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워낙 밥 먹을 때 분위기가 좋았고 간만에 형제끼리 옛날 얘기도 해가며 화기애애해서 둘째도 며느리도 흔쾌히 산책길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책길, 거기에서 첫째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둘째한테 뜬금없이 그러더래요. 항상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국 다 가진 건 너였어. 형,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관심도 사랑도 애정도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이나 남들이 안쓰럽게 보는 눈길조차도 내가 아닌 네 거잖아. 또 뭔가 지금 감정 동요가 온 거야? 다 뺏겨도 괜찮았거든? 왜냐면 난 아프니까. 근데 뺏기기 싫은 게 생겨버렸네. 형, 대체 왜 이러냐니까. 네 아내 뺏고 싶어서. 그 순간 며느리는 앞이 아득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자기 남편의 큰 비명소리와 함께 눈앞에 번쩍이는 물건과 곧이어 자기의 코와 입을 막은 축축한 수건이었다고 하더군요. 깨어났을 때는 사방이 막혀있는 작은 골방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감옥처럼 굳게 잠긴 문 위에 작은 철장 하나만 놓여있더래요. 눈만 빼꼼히 내밀 수 있는 그런 철장이어서 대체 밖이 보이지도 않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조차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문이 열리고 첫째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고 있는 며느리를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야 내 거 됐네. 며느리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또 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첫째는 둘째 며느리를 가둬놓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놓는 것은 물론이고 밥이나 음식도 자기가 시키는 걸 해야만 죽지 않을 만큼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씩 며느리를 혼자 두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다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지갑에 돈 좀 채워오고 먹을 것을 사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어디 가서 도박이나 노가다 이런 걸 해서 돈을 번 거겠죠. 저한테는 일절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몰라서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벽에다가 머리핀으로 마치 빠삐용처럼 발을 정자 하나씩 그려가며 그렇게 날짜를 셌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나고 3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며느라이는 싸늘한 골방에서 더울 땐 더위와 추울 땐 추위와 싸우며 그렇게 사계절을 버텼다네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래 가사를 다 처음부터 외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복귀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정신을 붙들고 있자 정신만 붙들고 있자 하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며칠 전에 왔다고 했어요. 마침 큰아들이 또 며칠 자리를 비우던 시기였는데 옆집에 공사 차량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끄럽게 굴착기와 레미콘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다가 소리가 멈춘 순간 며느리가 정말로 목청이 터져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갇혀 있다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밖에서 웅성웅성 하더래요. 어디서 무슨 소리 들은 거 없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분명 다 빈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사람 소리가 들리냐? 이거 이상하다 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방 안에 놓여있던 각종 그릇을 두들겨서 사람들 눈에 띄인 겁니다. 세상에 나와서 보니 밖에 문에 자물쇠가 8개나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아저씨의 말에 며느리는 무조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일단 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 차나 타고 일단 멀리 좀 가달라고 울며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어대는 통에 공사를 하러 나온 아저씨 중에 하나가 일단 자기 차에 타라고 하며 며느리를 근처 도시까지 실어다 주고 돈도 10만 원이나 주어줬다고 하네요. 누덕누덕한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고 10만 원을 들고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지금 모습으로 친정 부모님한테 가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해. 그런데 경찰서로 가지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이 착한 것이 펑펑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감금하고 며칠 뒤에 큰애가 큰 트렁크를 하나 갖고 와서 자기 앞에 풀어놔줬는데 안에 제 옷이며 화장품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랍니다. 어머님한테도 못된 짓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자기가 여기서 나가면 저부터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었대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생떼같이 보낸 둘째 아들이 서럽고 끝까지 제 속을 썩이는 첫째 아들이 원망스러워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슬슬 첫째가 집에 돌아올 시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없는 걸 알면 그 주변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저는 경찰과 함께 첫째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며느리가 갇혀있던 곳에 도착하니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이 들어와 며느리가 사라진 걸 보고 있는 대로 흥분하며 집안 집기를 때려 부수고 있는 걸 급습해서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성격인 건지 둘째를 없애려는 계획에서부터 둘째 며느리에 대한 집착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글로 남겨놨다고 하네요. 그 모든 게 증거가 되어 첫째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망가진 뒤에 몸과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보상하겠니? 하지만 네가 1년간 잘 버텨서 이겨내준 것처럼 꼭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내 도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팔이라도 떼주고 네가 달라는 건 내 몸에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나로서는 너한테 이 말밖에 할 게 없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오래오래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 납골당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다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며느리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며느리를 들여보내고 혼자 나와 한참을 서성였죠.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나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죽을 때까지는 내 아들 재산은 내가 챙길 건데 너는 얼른 새 사람 만나서 이 근처는 쳐다보지도 말어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너와 나도 이별하자.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서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럴 땐 더 모진말한 사람이 돌아서 줘야죠. 그래서 가차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다지 넓지도 않은 평수인 집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던지요. 허허 벌판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넓고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큰아들의 옥바라지라는 큰 산이 남아있어요. 어쩌겠어요. 제 업보죠. 오늘 같은 날이면 둘째가 살랑살랑 하늘에서 와서 엄마 손 잡아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둘째의 부름이 간절한 밤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신 사연자분께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디 가슴의 상처가 머릿속에서 잊혀져 무뎌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